서양 문화와 현대성의 기원 그리스 고전 비극 읽기 수업에 참여하신 들어와 주신 여러분하고 인사하게 돼가지고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그 파티에 디자인 입문연구소 마루로 이렇게 상주수승으로 참여하게 된 함동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지금 하게 된 이유는 이번 학기에 이제 계속 그 강조를 제가 하겠지만 문학 전공자로서 어떤 문학 영역을 우리가 단순히 안다라기보다는 어떤 서양의 문화, 이 현대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걸 이해하는 굉장히 기본 바탕이 되면서 아주 근원적인 부분들을 건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문화, 철학, 또 어떤 예술적인 것, 물론 문학도 그렇죠. 또 여기에는 이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 정치, 사회, 또 어떤 법의 문제라든가 정의의 문제라든가 윤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그 근본적으로 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많이들 그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타자성의 문제, 또 어떤 페미니즘의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근원적으로 여기서 많이 건들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해보고 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좁은 시야가 아니고 굉장히 다각도로 또 한 면의 정의가 아니라 여러 관점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삶에 대한 복합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페이지는 저희가 이번 학기에 다룰 아이스킬로스하고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작품 중에서 아마 이번 1학기의 주제 전체를 아마 담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장 2개, 대사죠, 대사 이런 거. 인간보다 더 경이로운, 수많은 경이로운 곳이 있다. 그러나 인간보다 더 경이로운 곳은 없다. 이런 대사 하나만 여러분들이 포착해가지고 가져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걸 그렇게 봤는지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죠. 이번 학기 전체를 담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한 대사가 가지고 있는 압축이 대단하거든요. 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아다니는 날랜 마차와 신성한 대기와 새들이 날아다니는 길을 떠나 울퉁불퉁한 대지로 다가가겠어요. 이 지금 그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 보면은 신성한 대기와 새들이 날아다니는 길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어떤 세계로서의 그 인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메타포가 여기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하늘은 신성한데 울퉁불퉁한 대지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대지는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땅이죠. 그래서 그것은 개척해야 되고 인간이 다듬어야 되고 가공해야 되는 어떤 곳으로서, 노동해야 하는 어떤 곳으로서, 또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개척해야 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사이트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의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아이스킬로스하고 소포클레스의 이 2개의 문장은 결국은 다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굉장히 그 자연이나 신이나 뭐 또 영원한 것 이런 것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그 불확실하고 제한되고 또 한계가 있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그 다른 존재와의 구분 속에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장이에요. 이 2개의 문장은 우리가 그 이번 학기에 나올 얘기를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현대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는 사실상 서양의 힘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서 일반화된 것으로서 규정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삶의 양식과 사유의 형태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서양적인 것이 보편화되었다. 서양적인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 서양적인 것이 힘을 갖게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규정하는 세계가 된 오늘날이라고 할 때 그 서양적인 것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우리 말로 이렇게 말 바꾸면 뭐예요? 인간주의, 인간을 중심에 놓는 주의거든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쉽게 말로써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면 뭐 사람 좋은 어떤 그런 어떤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의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포텐, 그것에 대한 어떤 지성적 성찰, 그걸 통해서 인간의 힘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는 어떤 발견과 의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이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의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 비극 텍스트입니다. 왜 지금 그리스 고전 비극이냐, 21세기, 22세기 AI 시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옛날 텍스트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냐.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미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약간 좀 감은 좀 잡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안 들어본 말 있나요? 캐릭터, 오케스트라, 드라마, 코러스, 시네마, 씬, 프롤로그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그쵸?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극의 용어입니다, 이게. 이 중에서 드라마라고 하는 말은 움직인다, 행동한다는 말이거든요. 액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바꾸면은. 액션이죠, 액션. 움직임. 우리가 다루는 이 작품이 드라마거든요.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연극의 대본, 극본이 극본, 희곡.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니면서 연극, 대본, 뭐 희곡 이런 거 공부해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서양에서는 드라마가, 그러니까 연극의 대본이 문학의 시작이자 문학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서양에서 문학의 대가라고 딱 떠올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서양 문학의 대가, 그럼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괴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쓴 작품들이 다 이 사람들이 드라마를 쓴 사람들이거든요. 이 연극의 대본, 이게 여러 장르 중에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뤄지지만 서양에서는 문학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문학의 대가들이 쓰는 게 바로 이 드라마의 대본이에요. 동양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우리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보면은 뭐 동양적인 의미에서 연극의 배우, 연극의 배우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근대 이전의 세계에서는 연극의 배우들이 그 위치가 뭐가 되나요? 사회적 위치가 광대입니다. 광대. 광대라고 하는 거는 천민을 얘기하고, 계급적으로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그 위상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감이 좀 없죠. 왜 드라마를 우리가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이 없는데, 이 동양하고 서양 사이의 이 드라마의 위상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이 3대 비극 작가들 있잖아요. 서양의 그리스의 이 비극 작가들은 드라마의 작가들이면서도 동시에 고대 아테네에서 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정치가, 장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작가가 장군이에요. 최고의 정치가예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하고 문화가 가장 최전성기에 꼽혔을 때가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 정치가가 고대 아테네의 그 정치가였을 때인데, 이 소포클레스 같은 사람은 페리클레스하고 아주 완전히 거의 단짝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도시를 건설하고 정치를 만들고 이러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거의 뭐 단짝으로 거의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그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도시였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서로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렇게 위상이 되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 헤겔, 프로이트, 쇼펜하우어, 니체, 키에르케고, 라칸 같은 이런 어떤 사람들인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무대에 활약한 분들인지? 이분들은 아주 네로라 하는 서양의 정말
대단한 철학자들이거든요. 이 철학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작은 철학자가 아니라 서양이 어떻게 보면 철학사 전체를 한번 완전히 쥐고 흔들었던 그런 정말 대단한 대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철학을 완성해 가는 데에 핵심으로 저희가 다룰 이 그리스 비극 작품들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철학을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겔 같은 사람은 서양 이성주의 철학을 근대 철학을 거의 종합하는 완성자인데 그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의 그 법 철학, 법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소포클레스의 그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을 평생 동안 읽으면서 그 분량은 단편소설 분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단편소설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을 이 대철학자가 평생을 읽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또 힘이 강력한 그런 그 법철학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여러 가지 책의 자기 책 안에서 계속 이 안티고네 얘기를 계속 변주를 합니다. 또 프로이드 같은 분은 그 현대적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무의식의 발견이죠. 프로이드의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1900년에 출간됐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을 발견한 책이 20세기를 연 책입니다. 그 책이. 근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의식의 발견을 학문화한 것을 정신분석이라고 하죠. 사이코 아날리시스. 근데 이 정신분석 이론의 토대가 되는 가장 그 유명한 이론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죠. 이게 바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비극. 또 뭐 니체 같은 철학자는 자기 철학을 그리스 비극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비극의 음악적 정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비극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뭐 라칸 같은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중요한 텍스트가 정신분석 이론의 안티고네 같은 작품이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런 사람도 그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철학적인 이제 바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단계 중에서 세 단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리스 비극 텍스트를 하나의 그 예시로 삼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가, 이런 어떤 대철학자들이 중요하게 다뤘던 텍스트가 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내가 정말 이름 있는 철학자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선보이기 위해서 꼭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 비극에 나온 이런 작품들을 2500년이나 된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독창적인 그 관점을 내놓아야만 철학자로 인정받습니다. 현대 그 지금 페미니즘 지금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 이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유명한 페미니스트들 있죠. 뭐 주디스 버틀러라든가 또 이 페미니즘 최근에 페미니즘 전에 있었던 뭐 그 시몬느 보바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리스 비극에서 나오는 어떤 텍스트들을 가지고 자기 철학의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거나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기 얘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되게 다양한 논점들이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고 그래서 보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양의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라고 하는데 보통 서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비극이 기원전 5세기 정도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한 2500년 동안 정도가 되는데 이 2500년의 역사 동안 서양에서 최고의 드라마 작가가 4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 중에 3사람이 이 3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을 16세기쯤에 있었던 셰익스피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무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리스인가라는 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현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현대성이라는 건 서구적인 보편성이다. 그 서구적 보편성의 핵심이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리스 사람들은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 휴먼이라는 말은 라틴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주로 많이 쓰인 말이죠. 후마니타스 이런 말들이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 관점에서 얘기하면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중심주의
이 사고의 출발이 여기이고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파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집요한 발견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진보와 진화를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다루는 이 얘기들이라는 게 그냥 문학의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서양 문화사와 문명사, 지성사에 대한 전체적인 건드림이 있고 또 지금 현대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다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서양의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양의 보편성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서양의 보편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보편이라는 말 자체가 두루 통한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어느 시대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또 어디에 가가지고도 통하는 얘기가 바로 보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문화와 문명을 껴안는 힘이기 때문에 이 보편성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서양의 힘으로 우리가 그 현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서양의 어떤 상당한 현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서양이 지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두루 통하는 힘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양이 보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보편이 됐다라고 할 때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보편이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양이 보편적인 것이 됐다. 보편적인 힘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문화적인 힘의 보편성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3가지 그 가닥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하나가 그리스이고 하나가 로마이고 하나가 헤브라이즘과 기독교예요. 그리스를 서양의 정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로마는 서양의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헤브라이즘과 기독교는 서양의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헤브라이즘 기독교 얘기 좀 잠깐 먼저 해볼까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대인들을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하고 헤브라이즘을 제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헤브라이즘이면서 기독교가 아닐 수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의 그 음차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종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상당수는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이 헤브라이즘 안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지만 그런 점에서는 헤브라이즘하고는 구약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경전을 공유하죠. 그렇지만 헤브라이즘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는 아닌 거죠. 근데 이 헤브라이즘과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서양의 보편성이 됐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아마 기독교가 가장 종교인 숫자가 많을걸요? 그러니까 저쪽 중동 지방에 있었던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 민족의 굉장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지 않죠. 작은 그 민족의 어떻게 보면 민족 신앙이었던 것이 보편적인 신앙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과 기독교에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큰 종교가 되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편성의 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교는 세상에서 지금 그 인류 역사에서 출현했던 어떤 종교보다도 이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이름을 야훼라고 그 하느님이 스스로 이름을
가르쳐줬단 말이죠. 모세하고 아브라함한테. 근데 그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의 이 민족 신이었던 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문명에 있는 종교화된 신들과 비교해 볼 때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두드러진 특징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이성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특히 보게 되면은 이 신은, 이 야훼라는 이름의 신은 그 판관 같은, 그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직업을 얻게 된다고 하면 어떤 직업이냐? 재판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테스트를 하고 뭐 아들을 어떻게 해봐라, 뭘 어떻게 해봐라, 또 너희들 중에 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보겠다. 그래서 늘 이렇게 관찰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처벌하고 심판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주기도 하는 이런 판단하는 어떤 신이에요. 아주 이성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신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그리스 신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그리스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보면은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뭐 변덕도 심하고 인간의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또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인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이어가지고 더 비이성적이면서 즉흥적이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엄청나게 감정적이라는 거죠. 분노도 많고 질투도 심하고 뭐 다 그런 얘기들이 그리스도의 신화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거는 매번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 매번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 이 야훼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성격, 이 판관과 같은 성격은 보편성을 가지고,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성의 힘이라는 게.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형식도 보면 내가 무슨 어떤 죄를 졌단 말이에요. 사소한 죄를 졌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실에 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소한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게 죄가 되나? 이런 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까지 있나? 이럴 정도의 어떤 자기가 캥기고 걸리는 것까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소한 어떤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거는 그 신에게 전적으로 그 신의 어떤 그 판단의 능력을 인간이, 고해하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의 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이 고해 성사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다 말한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이성적 원리, 이건 정말 힘이 큰 거죠. 학문으로 바꾸면은 이 야훼는 수학과 같은 신이라고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이거하고는 좀 원리적으로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기원 후에 이 종교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종교는, 이 종교가 또 가지고 있는 되게 그 헤브라이즘과는 다른 형태의 보편성의 또 힘을 가지고 있죠. 그 한국에서 이 조선사회에서 그 조선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는 마지막 역사의 어떤 그 시점이 되면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학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서학이라고 하는 건 서양의 학문인데, 그 서학의 핵심이 천주교였죠. 네. 그 천주교를 그러면 왜 그분들이 이렇게 모시려고 했냐? 그 학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는 뭐 정약용 뭐 그 집안과 같은 그런 지식인 집안도 있지만, 뭐 못 배운 백정들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여자들이 많았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신합의 평등을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교도는 있지만 이방인은 없어요. 예수 이후에. 아마 이 기독교를 그렇게 탄압했던 로마조차도 그 예수 죽은 지 뭐 몇백 년 안 지나가지고 오히려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서양의 최초의 제국이 로마였다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면서 서양 세계의 아주 보편적 종교가 돼버린 것도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평등한 어떤 신 앞에 평등한 어떤 그런 사상들. 종교라고 다 신 앞에 평등을 얘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여전히 뭐 그 힌두적인 사고나 이런 거 안에서는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계급, 종교 안에도 그 계급적인 그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평등, 신 앞의 평등, 사랑 안에서의 어떤 평등, 이게 굉장히 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로마 같은 경우는 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회였어요. 이 사회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큰 하나의 그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디바이스를 제공한 거거든요. 이 로마 가도라는 말을 아시겠지만 그 길, 도로를 굉장히 잘랐고 이 도로를 자르는 데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만 자르는 게 아니라 물길도 잘라가지고 수로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도시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곳에서 핵심이 이 물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물을 못 끌어오면 도시가 안 만들어지죠. 자연에 가가지고 물 있는 데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실용적 기술이 굉장히 로마가 뛰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로마의 중요한 발명에는 법의 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로마는 서양인이 만든 최초의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여러 다른 부족들과 민족들을 하나의 어떤 일률적인 체계 안으로 통합시키는 어떤 질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로마가 최초의 서양의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건 생각도 다르죠. 생각이 다르면은 여기서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걸 여기서는 악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여기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가지고 그 문화의 충돌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어떤 질서 체계를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때 이 로마가 발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법이에요, 법. 물론 법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도 있었죠, 그 이전에도. 근데 이 로마가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건 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같은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관습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가 아니라 완전히 서로 이해관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런 무질서한 것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그 무질서를 질서하는 원리로서 만든 어떤 통일적인 매뉴얼입니다. 대단히 그 유용하고 효율적인 어떤 디바이스들을 그 제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로마는 전쟁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전투하는 매뉴얼까지 만든 나라, 제국이거든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원칙들이라든가 이 그 매뉴얼들을 작성하는 어떤 그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오늘날 그 서양, 사실상 그 유럽이죠. 유럽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곳의 법률적인 어떤 그 바탕, 그 형식 같은 것들의 기본 질서를 이제 원형으로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의,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가 서로 자신들의 문화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시기인데, 바로 기원전 5세기 전후거든요. 기원전 한 6세기에서 5세기 정도 시기에 그리스 문화의 전성기가 굉장히 길지 않았어요. 사실 짧았습니다. 짧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그 임팩트를 보였던 거죠, 이때. 이 시기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곳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로마는 그리스 이후에 서양이 패권을 가져가죠. 그리스가 쇠퇴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이 시기에 중요한 곳입니다. 페르시아 하면 되게 먼 나라 옛날인 것 같지만
이 그리스 문화의 전성기, 서양 문화의 전성기를 이해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양에서 이 시기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여행 갔다 온 얘기를 묶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그 사람이 거기다가 이름 붙였죠. 히스토리. 그 당시에 그리스 말로는 뭐 연구한다, 탐구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쓴 이유가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붙었던 그 페르시아 전쟁이죠. 그 전쟁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것이 페르시아였는데 이 페르시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그 왕족을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최전성기 때 그리스의 최전성기 때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최전성기 때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둘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광대한 영토에 비하면은 그리스가 전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페르시아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원래는 인도의 서북부의 상당 부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지금 터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지역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장악을 할 정도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리스 이전에, 페르시아 이전에 훨씬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있었죠. 어딘가요? 그리스 이전에 여기에 문명에 아주 가장 강력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데는 바로 그리스 건너편에 있던 이집트죠.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할 때도 최우선으로 이 복속하려고 했던 것이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서양 문화의 시작이 그리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 이전에 있었던 이 주변에 어떤 그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그런 어떤 더 먼저 앞서 있었던 문명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라고 하는 것도 그 독자적으로 이 반도 안에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문명국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주변국들 그런 지역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 문화도 사실 만들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비극 얘기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요 PPT는 뭐로 보이세요? 기원전 5세기의 중국입니다. 예. 뭐 5세기에서 한 3세기 정도까지 중국이 그 기원전 5세기, 3세기 때 중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때 중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죠. 여러 개의 나라로. 지금 뭐 영어식으로 써 있는데 뭐 진초, 연제, 한인조 이렇게 얘기했던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이게 이 시기의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기의 중국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뭐 사실은 동아시아의 이때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 상당한 그 이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제자백가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여기 이때 나타날 정도로 공자도 이 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원전 5세기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상황에는. 한국을 그냥 넘어가면은 좀 서운하니까 이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뭐 고구려, 옥조, 동해, 뭐 만, 진안, 변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기원전 5세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전 5세기에는 무슨 뭐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좀 너무 미비해서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이런 식의 한국의 고대 국가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옛날 얘기지만 하나의 문화의 어떤 상당한 그 흐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대편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는 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지도를 잠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페르시아 오른쪽에 붉은색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페르시아고 왼쪽 편에 있는 게 그 그리스 반도인데 이게 이제 기원전 5세기 바로 그리스 비극의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 관계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 이 세 작가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사실 거의 비슷한 동시대 사람인데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약간의 나이 차이를 기억할 때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맞붙었던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이 페르시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처음에 맞붙었을 때는 그리스는 뭐 게임이 페르시아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리스가 그거를 방어해서 이겨냈어요, 사실은.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뭐 페르시아가 거기서 뭐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물러났을 뿐이지 페르시아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그리스 페르시아가 맞붙었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이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마라톤 전투하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해전이 있었죠. 근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의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살라미스 해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거기서 굉장히 페르시아 사람을 이상한 미개인으로 그려넣긴 했는데 그리스 비극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킬러스는 살라미스 해전에 참여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올 때 그 깃발을 들고 온 소년 기수가 소포클레스였어요.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이 끝났을 때 태어난 사람이 아이스킬러스입니다.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전쟁이 그것을 두고서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 거기에 소년 기수로서 참여했던 사람, 또 그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오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혹시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보신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 이오니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이 이오니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이 왼쪽 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그리스 비극 시대에 서양에서 문화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시대의 그리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도에 한정된 그리스가 아니라 이 이오니아 지역을 포함해서 페니키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이 중간에 있는 바다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전 지역을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의 문화가 실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비극 작품을 보면서 이 대사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리스인이라고 부르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 혹시 아시나요?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뭘로 불렀는지 아세요? 헬라스인. 그래서 그 그리스어 사전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원래 그 그리스어의 그 힘이 워낙 컸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어 제일 중요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그리스어 사전을 그리스어 공부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을 하는 분들은. 그럼 그 신학 공부할 때 보는 그리스어 사전을 헬라어 사전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번역한 사전도 있어요. 왜 헬라어냐?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자기를 헬라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그리스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이 이후에 그 그리스의 어떤 그 지역을 지칭하면서 저 지역 사람들을 그리키아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리스라는 말이 이후에 이렇게 된 것이지 헬라스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텍스트 안에서는
헬라스를 위하여, 그리스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리스를 위하여가 아니라 헬라스를 위하여라는 말을 계속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 헬라스 사람들이 교역하고 서로 문화를 주고받고 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이 에게를 중심으로 한 그 뺑 둘러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뜻하고, 지금 본토가 되어 있는 이 그리스 지역, 물론 이 지역이 제일 본토가 되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뭐 테바에도 있고 다 이 지역에 있는데, 이 그리스 본토 지역에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곳은 바로 이오니아예요. 이오니아.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를 탈레스라고 하는데, 탈레스도 이오니아 사람이고, 뭐 과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과학을 출현시킨 뭐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도 이오니아 지방이고, 지금은 이 서아시아 지방 중동 지역 되게 서양에서는 자기네하고 되게 다른 어떤 지역인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서양 문화의 시작이 이 지역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오니아라는 지역이. 그리고 이오니아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어 가지고 이후에는 뭐 이렇게 식민지처럼 이렇게 좀 있었던 시절이 상당히 있었고, 그 위에 보면은 일리온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 일리온이라는 지역이 바로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리스 본토에서 트로이로 원정을 간, 일리온 지역으로 원정을 간 그 전쟁의 이야기죠. 한 뭐 12세기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세기 뭐 어떤가요? 12세기 정도.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을 다룬 유명한 책이 있죠. 역시 서양 문학의 시작이 된 그 작품이 뭐죠? 이 그리스 비극보다 앞서서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신화 얘기가 나오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라는 책인데, 일리아스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일리온 지역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일리아스라는 게.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루면서 신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 전쟁을 또 다뤘죠. 그래서 이 일리온이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다룰 그 그리스 비극의 얘기가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 그 문명사, 문화사, 근데 이게 바로 서양의 문화사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문명사에 대한 좀 이해를 기본적으로 좀 갖기 위해서 잠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그리스 지역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그 식의 그림 안에서 가운데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둘러싼 것이 바로 그리스 이제 문화권인데, 이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좀 있었던 이 그리스 문명을 얘기할 때 그냥 에게해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때 그리스 문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뭐 한 2000년대부터 기원전 뭐 한 1300년, 뭐 1400년 이런 정도까지가 이 문명의 전성기였다고 해요. 이 문명의 전성기를 얘기할 때 크게 세 개의 문화권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가 이 트로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트로이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침략을 하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곳의 재물들과 노예들이거든요. 전쟁 지역에서 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왕이고 뭐 왕비고 다 노예가 돼버려요. 여자는 다 성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전부 다 일하는 노예가 돼버리기 때문에 노예를 만들고 재물을 약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건 그곳에 뭔가가 재화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로이 지역이 굉장히 고대 문명을 이미 이루고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그리스의 본토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어떤 섬 지역의 문명인데 이 세 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문명이 그리스 이 에게 중심에 이건 그리스 문명이라기보다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 미케네 중심의 문명으로 이 그리스 본토의 힘이 세지면서 이 크레타, 트로이 이런 데를 전부 다 침략하고 전쟁에서 이기죠. 결국은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 본토의 영토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의 영토권으로 들어오는 그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가 만들어지는 그 철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고 청동기 시대 때에 만들어졌던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얘기들이에요. 그리스 신화는 대체적으로 그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사고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어떤 그게 신화라고는 되고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에서 만들어졌을 법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기원전 12세기부터 한 9세기 정도에서 그리스에서 철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리스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 도시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장르가 바로 시입니다. 근데 이제 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트로이 전쟁이거든요. 이 트로이 전쟁의 얘기는 그리스 비극에서도 다뤄져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때의 신화로서도 한번 다뤄지고 또 철기 시대 때의 그리스 도시 문명이 형성된 시대 때의 비극의 작품으로도 다뤄집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그리스 비극의 얘기는 그 작가들이 전적으로 창작한 창작품이 아니에요. 그건 창작품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 있었던 신들의 얘기, 특히 호메로스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들의 그 일리아스나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청동기 시대 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도시국가가 형성된 시대 때의 도시인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를 완전히 작가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신화가 있었고 신화의 얘기를 다르게 변화한 어떤 시대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각색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비극이에요. 그래서 신화의 얘기의 기본적인 스토리들을 공유하고 있죠. 지금 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했죠, 제가?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본격적인 어떤 강의를 좀 하는 거는 다음번에 좀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책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무거운데 제가 다 들고 왔어요. 오직 요 한 10분 말씀드리려고. 자, 이게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고요. 트로이 전쟁의 원정에 가서 승리하고서 돌아오는 이후에 바로 금세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10년 동안 막 헤매다가 돌아옵니다. 그 모험을 담은 얘기고요. 신통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오고니아. 그래서 헤시오도스가 기원전 8세기에 쓴 신들의 계보, 신들의 족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원전 2세기쯤에 아폴로도로스가 쓴 비블리오테카라고 하는 이런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한 43년 정도, 46년인가요? 그때 태어난 로마 시대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메타모포시스,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 요런 책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거든요. 나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상세하게 적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고대에는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게 페르시아는 그렇게 큰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가지고는 단 하나의 문건도 남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명사 책이라든가 전쟁사라든가 정치사를 다룬 책에도 장치 문헌이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쟁사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이 책이 인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입니다. 다음 오늘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시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시대의 시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수능 시험 볼 때 뭐 소설, 시 이럴 때 시가 아니고 말로써 언어로서 쓰여진 모든 텍스트를 시라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책 소개를 좀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